방금 소개받은 공군생활학교 엄정식입니다. 앞에 손한별 교수님께서 그 전쟁과 안보에 대한 중요한 그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층 우주 안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좀 부담이 덜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안보라는 것을 저는 연구하고 교육을 하는데 우주 분야가 평화로운데 왜 전쟁과 안보 문제를 끌어들이려고 하느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주도 원래 처음부터 군사적인 영역이었고 우리가 우주를 안보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이해해야지만 지금 국가 이익과 그다음에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퀴즈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우주전쟁은 언제쯤에 일일까라는 퀴즈입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도 있었다. 아니면 현재는 진행 중인 것 같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가능한 일일 것 같다. 라는 질문입니다. 답은 셋 다입니다.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미래에도 있을 일입니다. 먼저 과거의 스토리를 좀 살펴볼까요? 먼저 우주기술 자체가 군사적인 용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1944년 독일의 세계 최초의 탄도미사일 1번 그림에 있는 이 미사일의 고체 연료 로켓이 지금도 사용되는 우주 발사체 기술입니다. 두 번째로 1957년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했던 발사체 두 번째 그림이 그 R7이라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입니다. 소련에서는 지금도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958년 미국이 이제 소련에 1년 늦었죠. 그 미국 최초의 인공위성인 익스플로러 1호를 발사했던 발사체도 레드스톤이라는 탄도미사일 기술입니다. 이처럼 우주기술은 최초의 태생부터 군사적인 목적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주 영역은 또한 정보의 영역입니다. 얼마나 이 대단한 일들을 했냐면 1960년에 미국이 소련의 핵미사일 기지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유트라는 고고도 정찰기를 이용했습니다. 사람이 타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60년에 한번 그 소련 영공을 정탐하다가 이제 미사일에 맞아서 격추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 당시에 그 정찰기는 너무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지상에서 미사일이 맞출 수 없는 고도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술들을 소련이 갖게 됐죠. 그래서 미국이 선택한 것은 위성으로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필름이 아닌 옛날 코닥 필름을 우주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찍어서 그 필름을 지구상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항공기가 중간에 공중에서 낚아챕니다. 이 기술을 1960년대에 했다는 것은 엄청난 기술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받아온 필름을 해상해서 다시 뭐 정보기관에서 군사기관에서 소련의 핵미사일 기지와 그 능력의 증강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엔 최초의 우주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역시 1991년 걸프전인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는 미국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우주 통신망을 이용해서 전장과 사령부의 실시간 연결, 그 다음에 여러 다국적 국가들이 참전을 했는데 이 국가들 간의 의사소통 이런 것들을 했고요. 또 CNN 전쟁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 이 전쟁은 전쟁 상황 생중계에도 위성이 활용이 됐습니다. 또한 그 정밀 타격 무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GPS도 이 당시 미국이 운영하면서 특히 사막에서는 어떤 장애물이나 어떤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 특별한 물체가 없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GPS를 통해서 각 개별 병사, 그 다음에 탱크, 장갑차들에게 전송함으로써 정밀 타격 및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5cm급 물체도 확인할 수 있는 고해상도 정찰 위성을 운영했고요. 또 이라크에서 발사하는 스커드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조기경보 위성도 미국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육해공군 전력뿐 아니라 우주 전력도 전쟁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전쟁 이후 미국에서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다만 9.11 테러 등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지금과 같은 우주군, 우주사령부가 바로 발전한 것은 아니고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우주전을 한번 볼까요? 지금 러우 전쟁에서 약 4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먼저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위성통신을 먼저 공격했습니다. 이제 사이버 공격을 한 것인데요. 비아셋이라는 미국 기업의 위성통신을 파괴함으로써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우크라이나가 국정을 운영하고 전쟁을 지휘하는데 막대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약 5,000대 가량 단말기를 긴급 지원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소를 했고요. 이후에 약 5만 대 아니면 7만 대까지 현재까지 전쟁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통해서 우크라이나는 막혔던 숨을 틔인 것도 있지만 이제 좀 더 공세적으로 나갑니다. 우크라이나가 이제 이 스타링크를 활용해서 전쟁에 이제 활용을 합니다. 뭐 드론을 띄운다든지 아니면은 정밀 유도 무기를 공격한다든지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스타링크를 통해서 열심히 반격에 나섰던 우크라이나에게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 제한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기획하고 있는 여러 전쟁 작전이 전쟁을 좀 더 과도하게 확산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게 만든 것이고요. 특히 이 스타링크는 민간 기업의 자산이기 때문에 특정국 전쟁에 민간 기업 자산이 많이 활용될 경우에는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러시아 함대 공격에 대한 기습 공격을 일론 머스크가 이제 제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런 스타링크 제한은 일시적으로 풀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러시아가 이제 스타링크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원래 위성통신망이 좀 취약한 데다가 전쟁을 하는 곳이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본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통신망에 제한을 겪고 있었는데 이 스타링크 안테나와 단말기 세트를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드론에 장착한다거나 심지어 노새 뭐 이런 것들에 장착을 해도 어디서든지 통신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우크라이나에서는 스페이스X 측에 스타링크를 러시아가 사용하고 있다라는 제보를 했고 또 실제로 스페이스X에서 확인한 결과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문제 삼게 돼서 스타링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걸었습니다. 이 위성통신망이 갖는 여러 가지 효과 중에 하나는 이 위성통신망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위치나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러시아군이 스타링크를 사용한다면 러시아군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스타링크의 사용 속도를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72km 이상에서 운영되는 스타링크 사용자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본토를 공격하기 위해서 고속으로 사용하고 있던 무인기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이런 조치 이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이 현저하게 줄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우크라이나가 역이용해서 또 다른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즉 화이트 리스트라고 해서 가짜로 텔레봇을 만들어서 여기에 등록을 하면 스타링크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정보를 흘렸고요. 여기에 보도에 따르면 약 2,420곳의 러시아 단말기 위치를 이 화이트 리스트에 등록을 함으로써 등록 비용도 내고 그 다음에 등록 좌표도 노출됨으로써 실제로 러시아가 자기 무덤을 파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즉 현재 우주전의 양상만 보더라도 위성통신과 그 다음에 항법, 조기경보 체계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무수한 정보들이 전장에서 그대로 상대방에게 노출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우주전의 양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래로 가볼까요? 사실은 미래라고 하지만 현재도 진행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슬라이드에서의 모습은 일단 우주 환경이 상당히 인간에게 적대적이다. 그리고 우주 시스템에도 적대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사선이나 우주 파편 이런 것들은 우주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격이 꼭 지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주 공간 안에서 로봇팔이라든지 그 다음에 레이저라든지 그 다음에 전자전 제밍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 위성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방해하거나 기능을 저하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상에서도 우주 자산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성 대위성 무기라고 하는 미사일은 사실상 이제는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사일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 엄청난 파편이 발생하고 그 파편은 어느 국가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즉 공격한 국가가 자기네 자산까지 위험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비운동성 무기인 레이저나 그다음에 전자파 이런 것들은 더 많은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상에서의 사이버 공격도 매우 유효합니다. 즉 지상국, 그다음에 발사장, 발사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이버 공격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 위성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우주 영역에서의 안보 문제는 북한과 같이 발사체는 앞서나가고 있지만 위성체가 좀 부족한 국가라도 사이버 능력이 엄청나게 발전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우주 시스템을 공격할 수 있는데 매우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 표는 우주 안보와 관련된, 그 다음에 글로벌한 우주 위협에 대해서 그 두 개의 중요한 보고서가 매년 발간이 됩니다. Secure World Foundation이라는 곳에서 글로벌 카운터 스페이스 캐퍼빌리티, 그러니까 대우주 능력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요. 그 다음에 CSIS에서 우주위협 평가 보고서를 매년 발간합니다. 현재 올해 4월까지 두 개의 보고서가 모두 발간이 됐어야 하는데 현재 위에 있는 보고서가 발간이 돼 있는 상태고 밑에 있는 보고서도 곧 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보면 매년 이 표에 있는 국가들의 그 우주 능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데요. 현재 러시아가 그 거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상당한 우주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옆에서 왼쪽에 보시는 표들을 보실 때 동궤도라는 것은 우주 공간에서 서로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직접 상승이라고 하는 세 번째, 네 번째는 지상에서 우주를 공격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밑에 있는 지향성 에너지, 레이저나 전자전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우주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지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상에서 지금 현재는 러시아가 우주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도 지금 전자전 능력에 있어서는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국제기관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도 사이버 능력을 통해서 우리나라 우주 전력에서는 부족하지만 우리나라 우주 자산을 충분히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지금 우주 안보가 점점 중요해지는 이유는 그 점점 낮은 고도에서 더 많은 위성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과 역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큰 위성들을 특정한 궤도에서만 위성을 올려서 활용했는데 지금은 작은 위성들도 기술 발전으로 해서 다양한 기능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위성들을 군집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군집으로 운영하게 되면은 특정한 위성이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공격을 받더라도 다른 위성이 그 기능을 쉽게 대처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위성들이 어떤 기능을 갖는지가 적에게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공격을 하거나 하는 의도를 충분히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위성들은 값이 싸고 또 발사 비용도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자산으로 대체를 하기가 쉽습니다. 즉 우주안보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과 방어를 하는 그런 군사적인 영역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우주안보를 제가 말씀드릴 때 늘 생각하는 것은 지구상의 안보 문제랑 동일하다. 지구상에서 우리가 전쟁을 하는 이유, 아까 손한별 교수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지구상에서 우리 인간이 전쟁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주에서도 멈출 이유가 없습니다. 그대로 우주에서도 국가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어떤가?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일단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공군에서는 우주 전자광학 감시 체계라고 해서 위성을 망원경처럼 볼 수 있는 장비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적의 위성이 어디에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는 레이더도 우주를 볼 수 있는 레이더, 그 다음에 우주에 있는 어떤 체계를 쫓아갈 수 있는 레이저 체계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보시는 그 로켓랩을 통해서 발사했던 그 우리 초소형 군집위성의 그 모습입니다. 총 40개 이상의 군집위성을 운영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차근차근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1호기가 현재 발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은 우리나라 발사체인 누리호입니다.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도 발사체, 그 다음에 위성체, 그 다음에 지상국 이 세트를 모두 이 정도 수준에서 가지고 있는 국가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러시아, 미국 등 주요 강대국, 그 다음에 유럽의 많은 우주 강국들도 이렇게 발사체부터 위성체, 지상체까지 모든 부분에서 나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우주 안보 분야에서도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 협력, 국제 평화에서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이 이제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진인데요. 저희 누리호 4차 최근 발사죠. 작년. 이 발사가 처음으로 야간 발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찍은 궤적입니다.
보통 이런 사진들은 미국 스페이스X의 그 미국 사진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야간 발사를 통해서 이런 사진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뭐 이따가 토론 시간에도 논의가 좀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주도 전투 영역이다.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능력을 갖추고 영향력을 투사해야 되는 영역이다. 라는 점을 오늘 강연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